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배웠던 그 총칙 강의에서 이제 그 우리 기출문제 지문 몇 가지 제가 이제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그 일장 총칙은 그 우리가 공무원 9급, 7급, 뭐 CPA, 세무사 보면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나오고 있고 정의만 최근에 이제 2019년도에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래서 그 송달 쪽은 실제로 절차이기 때문에 그다지 교수님들 중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고 정의는 당연히 중요하죠. 2조하고 3조가 중요하고 나머지 조문은 그다지 중요성은 떨어집니다. 13조가 이제 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거는 그 자체보다도 이제 법인세나 소득세 쪽에서 연관되기 때문에 강조해 드립니다. 가오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오 문제 1번 보면 납세 의무자는 연대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 원천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거 용어 정의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를 제외하죠. 납세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 틀린 지문이고요. 얘 때문에 틀린 지문입니다. 2번 보시면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근데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게 이제 원천 징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했던 것처럼 납세 의무자라는 개념이 중요하고 납세 의무자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제외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얘는 좀 맞는 지문으로 나온 겁니다. 3번은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을 말한다. 어떤 틀린 지문인데요. 왜 틀렸냐면 간세, 간세라는 것 때문에 틀린 간세를 제외합니다. 국세에서는 간세를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안 배우 시험 과목도 없잖아요. 4번은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를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된다. 요거 때문에 틀린 거면 다른 공시 방법과 함께 해야 된다. 정자공시 관련해서 그 공시송달에서 방법이 여러 개 있는데 정자공시 할 때만 다른 방법과 같이 하고 그 외에는 이제 그 함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 지역적인 문제인데 5번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공시송달 할 때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해야 한다. 이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시송달 할 때는 국세정보통신망을 할 때는 다른 공시 방법과 함께 해야 되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아닌 공시송달은 다른 것과 굳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제2장 국세부가 세법 적용에 들어가겠습니다. 2장 국세부가 세법 적용은 1절 국세부가의 원칙, 2절 세법 적용의 원칙, 3절 중장기 조세 정책 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거에 그 새롭게 들어왔을 때 이때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왔고요. 그 이후는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떤 그 개정되면 그 이제 그 한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계속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회성으로 나오는 거고 국세 부과의 원칙과 그 제2절 세법 적용의 원칙은 그 우리가 세법 기본 전반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중요한 개념인데 약간 이론적인 개념이 많아서 실제 시험 축제적으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고 2차 뭐 논술 문제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밑줄 친 게 과거에 나왔던 거고, 과거에 나왔던 것 중에서도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밑줄 친 겁니다. 14조 실질가세라는 표현이 있었고, 16조 근거가세, 18조 세법 해석 기준 및 소득가세 금지가 이제 중요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가세는 과거에는 각 뭐 소득세나 법인세, 각 개별 세법에 있었는데, 각 개별 세법에 있던 거를 많이 없애고 국세기본법에만 있는 이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가세라는 개념도 중요합니다. 다시 보시면 국세 부과는 실질가세가 중요한 거고 신의 성실에 따라서 근거 있게 가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세를 감면하면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
거고, 세법을 적용할 때는 그 해석의 기준하고는 해석의 기준이 있고 소득과세를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세무 공무원의 재량에 한계가 있다. 기업 회계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14조 실질과세다. 실질과세는 그 실질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실질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명의자가 있고 실질 기속자가 있는데 사실상 기속되는 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요거에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조세법률주의 때문에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실질과세는 조세법률주의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상충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대법원에서 나온 거는 상충되는 게 아니라 그 실질과세는 조세법률주의를 보충하는 개념이다. 보완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항상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저번에 이제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왜 했냐면 이제 조세 회피를 하게 됩니다. 탈세,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제 거래를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공평과세를 위해서 실질과세의 취지를 하는 거지. 모든 우리가 이제 조세 회피 목적도 없는데, 탈세 목적도 없는데 다른 목적, 우리가 이제 재무나든지 기업 전략적인 목적에서 이제 거래를 여러 가지는 만들 수밖에 없는 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 목적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항에서는 마찬가지로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는 기속자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3항에서는 이제 거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면 둘 이상의 행위, 여러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 거래를 막 쪼개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렇게 이제 쪼개거나 뭐 이렇게 행위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로 본다.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실질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신의성실은 신의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또한 같다. 그러니까 신의성실은 납세자도 해야 되고 세무공무원도 적용받는다. 거고. 16조 근거과세입니다. 근거과세는 당연히 법에 맞게 해야죠. 법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근거과세 관련해서는 이항 이제 그 시험 기출 지문에 나왔던 건데,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뭐냐면 근거과세,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은 거 전체가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누락, 사실과 다른 이때만 정부가 조사를 하는 거죠. 이때만 근거과세가 아니라 이제 추계 방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추계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다 기록된 거, 사실에 근거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7조는 조세감면의 사후관리인데, 조세감면은 이제 시험에 나오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이제 읽어보시면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는 별도 우리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운용 범위로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은 감면 취소와 징수한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국가 쪽 그 국가에 대한 액션이기 때문에 시험에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하고 이쪽에서 관심 있는 종은 아니라서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득과세의 금지인데 세법을 해석할 때는 가세 형평, 공평주의죠. 공평주의하고 그 다음에 해당 조항의 한 목적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한 목적성이라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기본 개념 할 때 했던 것처럼 법대로 강행성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시험에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관심 있는 조항은 2항입니다. 2항. 그래서 보시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에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가세하지 아니한다. 우리 다음에 배울 우리는 그 가세 요건, 납세 의무 쪽하고 연관되어 있는데, 국세는 기본적으로 가세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세 요건. 가세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합니다. 가세 요건 뭐냐? 가세 요건은 이제 납세자가 있어야 돼요. 납세자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세 물건, 이거는 주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객체입니다. 객체. 가세 물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세 표준, 세율,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납세자니까 세금을 낼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세금을 뭐에 대해서 내냐, 그게 이제 가세 물건입니다. 요게 소득, 수익, 재산, 행위, 거래, 요게 이제 가세 물건인데,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냐, 뭐 재산에 대해서 내는 거냐, 이게 이제 가세 물건이고요. 그러면 이제 가세 물건이 나왔으면 그럼 이제 얼마나 내야 되는 거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가치척도의 개념이 이제 가세 표준입니다. 가세 표준. 그래서 이제 금액 수치화할 수 있는 수치로 표현하는 거죠. 금액이라든지 그 수량으로 수치화하는 거고, 가치척도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나옵니다.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가세 요건, 그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가 성립하려면 납세자, 가세 물건, 가세 표준, 세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세율이 그 시기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적용해야 되냐, 어떤 법률, 세법이 매년 바뀌는데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요 가세 요건이 언제 충족됐냐, 언제 성립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그 적용되는 법률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을 할 때는 성립한 이게 중요합니다. 성립한 거래에 있어서는 새로운 법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가세 요건이 성립됐으면 우리 후속에 새로운 법이 바뀌었을 때 소급하여 가세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세 요건이 성립됐을 때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아요. 세금이 얼마
나온지는 이거는 세금 납세 의무 성립이고, 실제 이제 국세청이라든지 이제 우리 납세자 돈을 내면 그 세금이 이제 세액이 확정해야 되는데, 세액은 언제 확정되냐면 세액 확정은 따로 이제 납세 의무 확정이라는 표현을 따로 씁니다. 이 세액이 확정이 돼야지 징수하거나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네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계산만 아는 거지 세액이 결정된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납세 의무 성립이 되게 중요한 거고, 확정은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 나왔다는 개념인 거고, 이 성립은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가 발생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국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거는 소급하여 가세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립한 거는 소급하여 가세하지 않는다.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 거죠. 한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해석은 가능에 의해 소급하여 가세하지 않는다는 거고, 5번은 좀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게 이제 진정소급.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는데, 몇 가지 이제 아셔야 될 게 이제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진정소급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진정소급이 어떤 의미냐면 이 멘트를 이제 네 글자로 이제 표현한 건데, 성립한 거에서 가세 요건이 성립한 거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가 이제 진정소급입니다. 진정소급은 안 된다는 거고, 그런 성립하지 않은 가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거는 새로운 세법을 적용할 수 있냐? 이건 실제 조문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우리 이제 판례라든지 이런 학계 이런 걸 보면 분리전 소급은 인정해 줍니다. 무슨 말이면 성립하지 않은 가세 요건에는 소급하여 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맞는 문장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올해 우리 일을 열심히 한 건데, 기중에 세법이 바뀌었어요. 법인세 같은 거는 우리가 이제 부가세라든지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12월 30일까지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세 기간인데, 예를 들면 뭐 7월 1일 날 세법이 바뀌었어요. 세법이 바뀌었으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거래도 7월 1일 날 바뀐 세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부인정 소급을 허용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소급가세 금지 세법 해석 기준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차용 개념하고 고유 개념이 있습니다. 1차 객관식 인용은 아닌데, 요즘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관심 있어서 이제 2차나 뭐 이런 데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고유 개념은 용어 개념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2조에 있는 정의처럼 세법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차용 개념은 우리가 모든 정의를 세법에 살 수 없으니까 민법 등으로부터 가져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게
게 많은 거죠. 차용 개념이 많죠. 상속이라는 개념도 민법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차용 개념이 원래 이제 의미가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게 하나 있고, 세법에서 의미가 변화하면서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세법에 오면서 이제 의미가 이제 변경하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부가 범위라든지 이제 세 적용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요 차용 개념이 요즘에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서 많이 나고,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이제 말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변화 없이 그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이제 통일. 학교에서 이제 통일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세법 고유로 다시 해석해서 사용한다. 요게 독립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보면 이제 지금 조세가 이제 복잡해지고, 현대사회가 이제 복잡해지고 다국적 기업도 많다 보니까 일제 법을 이제 형식적으로만 가지고 오는 이제 모든 조세라든지 탈세를 잡을 게 없기 때문에 실질 과세가 이제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법 해석도 법문 그대로의 이제 물리해석이라고 그러는데, 문장 하나하나 원래 뜻대로 이제 해석하는 게 물리해석인데, 그 외에 이제 유추나 이런 학장 해석 같은 논리해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물리해석, 법 조문 하나의 틀 안에서 엄격하게 해석을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논리 해석으로 또 이제 많이 허용해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해석하고 이제 맞물려서 이 독립설 쪽도 그런 식으로 이제 맞물린다고 보시면 되고, 물리 해석하고 통일설하고 맞물린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차용 개념이란 민법 등으로부터 가져와서 쓰는 개념들을 이제 차용 개념이라고, 고유 개념은 세법 자체에서 정의해서 쓰는 걸 고유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했냐면, 세법 해석할 때 이런 단어가 하나하나씩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18조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참고적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정도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는, 당연히 세무공무원한테 재량을 주면 안 되겠죠. 재량을 주면은 우리 법 조문에 아예 이제 못 박아놨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가세 형평과 해당 세법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게 인정된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이런 우선 단어 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법인세법, 특히 이제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모든 회계 처리 같은 거를 법인세법에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업회계를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회계 존중을 해주라는 조문이 이제 들어온 거고, 보시면 세무공무원이 국세 가세 표준을 조사 결정할 때는 납세자를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해야 한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K갭, 회계 쪽에서 말하는 K갭, IFRS를 말합니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건 좀 약간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이 우선 적용하는 거고, 세법이 없을 때 기업회계를 적용하는 거고, 그게 원칙인데, 약간 그런 의미가 없이 기업회계를 먼저 우대해주는 것처럼 썼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은 세법을 먼저 적용하는 거고, 세법이 없는 거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20조의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의 수립, 이것도 뭐 한 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처음 들어 한 번 정도 나왔고, 그 조세정책의 운용계획을 하라는 거고, 보면 당연한 말 써있어요. 조세정책 운용계획은 국가재정법 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당연히 연계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 간섭의 장과 협의해야 된다. 당연히 여러 부처가 당연히 협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수립한 것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돼요. 당연히 세법이니까 국회 보고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말이 써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수업 정리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문 문제 제가 4개를 정리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이 지문은 이제 실질과세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과세 때는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을 실질과세라는 거는 각각을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로 다 연관되어 있는 하나로 보라는 겁니다.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하여 가산한다. 이 말이 틀린 거죠. 하나로 본다는 거고, X입니다. X. 그 다음에 2번 조세시증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시행해서라도 구체적 신뢰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허용된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놓치고 설명을 못했는데, 신의성실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인데, 신의성실 조문이 있었잖아요. 신의성실을 따른다. 신의성실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우리 조세법률주의 이제 한목적성, 요 말인데 얘가 약간 상충되는 겁니다. 왜냐면 조세법률주의는 한목적성, 이제 법 조문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하라는 거고, 신의성실이라는 거는 신의 측에 맞게 우리 납세자가 했으면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의성실에 했던 간행이죠, 간행. 이런 간행하고 실제 이제 법 조문하고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으면 따지는 거죠. 신의성실의 이익하고 한목적성의 이익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목적성이 더 큰가, 신의성실이 더 큰가.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이익이 한목적성을 따를 때 이익보다 더 클 때는 신의성실을 인정해주라는 겁니다. 인정해주고, 한목적성을 따르는 이익이 더 크다는 거는 신의성실을 인정하지 마요. 당연한 거죠, 이게. 신의성실 조문이 있으니까. 다시 읽어보면,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한목적성을 희생하더라도 신뢰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게 신의성실의 이익이 더 큰 경우라는 표현을 이제 멋있는 문구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인정되고 하나요? 허용된다.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고요. 3번 세무서 직원들이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세무지도를 하여 납세자가 이를 빚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이것도 이제 신의성실에 관련된 거죠. 서로가 믿고 하지 않았으나 그 외에 가세관청이 한 부가가치세 가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 서로가 이제 세무지도를 해서 믿고 이제 안 했는데 가세관청이 이제 가세처분한 거예요. 이거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된 거잖아요. 맞는 거고. 4번 가세기간 진행 중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 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진행한 가세기간분에 대하여 소급가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소급가세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진정소급, 부진정, 소급이 있는데, 진정소급은 이제 성립된 것은 소급가세하지 않는다. 안 한다. 이걸로 안 한다는 거고, 부진정 소급은 좀 허용해 주는 겁니다. 성립되지 않은 거.
성립되지 않는 것. 성립 완료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립 중인 것. 소급 과세 사용입니다. 표현을 지금 조문에 있는 표현 좀 바꾼 겁니다. 해석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 기간 진행 중 이 말이 아직 그 납세 의무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석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이라서 이런 실력을 바로 없을 수 있는데 이런 실력만 키우면 세법이 그러니까 논리적인 학문이에요. 법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과세기한 진행 중 법률의 개정이나 해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부진정 소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납세 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았을 때 법률이 개정됐어. 그때 소급과세하는 거에 괜찮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급과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데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이제 판례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OX 없는데 X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문에 보면 성립된 것은 소급과세하지 않는다. 성립된 것은 소급과세 않는다. 그런 거 있고,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소급과세가 되는 거는 성립되지 않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조문을, 그러니까 A는 B다는 B가 아닌 건 A가 아니다. 이런 거하고 이제 똑같은 명제이기 때문에 이런 명제로 문제를 바꿔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법조문은 이제 A이면 B이다. 그게 맞으면 요렇게 이제 문제를 그대로 내는 분들도 있고, 좀 더 꼬아서 내시는 분들은 이제 B가 아니면 A가 아니다. 여기 이제 수학에서 이제 대우관계라고 그러는데,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문제를 내는 부분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4번은 약간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을 잘 해석하시면 이제 논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이 문제는 국세 부과의 원칙인데 큰 틀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 부과 원칙이 있었는데, 이게 뭐 띄워 있는 제 14조 실질과세, 그 다음에 15조 신의성실, 16조 근거과세, 17조 조세 감면의 사후관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1번부터 5번이 다 맞는 지문입니다. 보면 거래 형식은 매매이나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로 본다. 14조하고 관련된 거고요. 실질과세. 세무서장이 종합소득과세 표준과 세액을 긍정하는 경우 추계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금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빛이 기장하고 있는 때는 그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질조사 결정해야 된다. 이건 좀 문제 시게 냈는데 근거과세죠. 근거과세. 16조 근거과세 관련된 문제이고, 한번 세무 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는 과세의 형평가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한계를 엄수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세법 적용이죠. 세법 적용. 그래서 몇 조냐면 얘가 19조 제19조 세무 공무원 재량은 한계입니다. 세무 공무원 재량 한계고, 세법 해석과 관련된 거예요. 세법 해석 집행과 관련된 거죠. 집행.
적용에 관련된 거죠. 4번은 명의신탁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에는 우리가 그 명의신탁자이다. 실질과세죠. 실질. 제 14조 실질과세 한 사례고, 5번을 보면 납세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에 따라 신의 성실이죠. 신의 성실에서 15조. 그래서 14조, 16조, 14조, 15조. 이 국세 부과의 원칙이고, 3번이 그 19조, 제 19조. 세법 적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법을 보시면 큰 틀에서 그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어떤 것들은 틀린 거 맞는 것도 있지만 큰 틀에서 이게 어떤 거 관련된 거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집행인 거고, 이것들은 실질과세, 어떤 그 거래를 분석하고 분석할 때 쓰는 거고, 이제 집행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 3번이 그 세법 적용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뽑아온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면 지역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적인 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 다 앞두고 하면 되시는 거고,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이제 큰 틀, 목차 위주, 조문 순서대로 조문에 보시면 이제 세법 몇 장, 그다음에 몇 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몇 절 밑에 어떤 조문이 있는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서 이제 그런 거 설명해 드리는 건데, 그 세법이 뭐 복잡하다고 그러지만 실제로 그 세법 조문이 다 전문가들이 조문 순서를 다 매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14조 있고 16조, 17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면 이제 16조 2, 16조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도 나중에 이제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내다 보니까 중간에 껴놓은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처음에 만들 때 100조였고 그 다음 조문은 뭐 101조, 102조 뭐 이렇게 이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관련된 거 있으면 중간에 어쩔 수 없이 이제 14조에 2, 14조에 3 이런 식으로 이제 껴놓은 거고, 그 논리대로 그 조문이 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조문을 논리적으로 이제 쉽게 하려고 그 매년 조금씩 그 조문도 바꾸기 때문에 그 법 조문을 그 띄고 공부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이런 인터넷이라는 뭐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 세법전을 사야 되는데, 지금은 뭐 핸드폰 켜고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이제 법령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알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검색하면서 보시면은 그 공부하는데 참 유익합니다. 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